말기 폐암. 하지만 무섭지 않아요. 저를 가장 아프게 하는 건 제 아들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일하러 나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새벽 4시. 창밖은 아직 캄캄하고 겨울바람이 허름한 벽틈 사이로 스며들며 싸늘하게 울린다. 나는 조심스레 이불에서 손을 빼내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의 몸을 움츠린다. 손녀는 아직 곤히 잠들어 있다. 나는 아주 조용히 일어나 깨지 않도록 신중히 걸음을 옮긴다. 신발을 신으려 고개를 숙일 때마다 뼈마디가 삐걱거린다. 이 나이에 더는 버틸 체력이 없다는 듯. 하지만 누구도 거기에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희끗한 머리를 헝헝겁근으로 단정히 묶고 얇은 외투 하나를 더 걸친 뒤 도구 가방을 챙긴다. 고무장갑, 걸레, 세제 모든 것이 언제든 손에 닿을 듯 준비되어 있다. 거리엔 아무도 없다. 나는 무겁게 닫힌 회사 건물 출입문을 밀고 지하로 내려간다. 불을 켜고 계단 하나하나, 유리문 하나하나, 차가운 세면대마다 구석구석 걸레를 움직인다. 추위와 나이 때문에 손이 떨린다. 그리고 기침이 다시 시작된다. 끈질기고 불덩이처럼 목을 태운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절대로 멈출 수 없었다. 어젯밤 아들 도연은 언제나처럼 식탁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내일은 제때 돈 가져다 줘요. 3시 전엔 꼭 갚아야 하니까. 호기롭게 묻지 않았다. 피곤하냐, 배고프냐 같은 말. 그저 뻔한 한마디만 던졌을 뿐이다. 나는 월급 봉투를 탁자 위에 놓았다. 구겨진 지폐들, 시간당 청소해서 번 돈 얼마 안 된다. 하지만 도연에게는 그게 전부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게임만 하며 나를 나무랄 뿐이다. 나는 한때 그가 노년의 버팀목이 되길 바랐다. 지금은 그저 제 발걸음이 내 죽음을 재촉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며느리 세경이 방에서 나와 손녀를 안고 묻는다. 엄마, 오늘 밤도 야간 근무하실 거예요? 가스비가 아직 밀렸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늘 그렇듯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이미 잃어버렸다. 저녁이면 나는 시장 근처 전골집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한다. 기름 냄새, 연기, 사장님의 욕설, 그치지 않는 식기들 부딪히는 소리. 어떤 날은 머리가 어지러워 바닥에 손을 짚고 일어설 때도 있지만 참아낸다. 내가 쓰러지면 누가 도연과 손녀를 돌보겠는가. 매일 밤 집에 돌아오면 나는 현관에 앉아 숨을 고른다. 가슴이 아프고 기침이 끊이지 않는다. 온몸이 마치 바위 언덕을 오른 것처럼 피로하다. 하지만 내 입에선 말이 나오지 않는다. 한마디만 꺼내도 약한 소리 하지 말라며 꾸짖을 것 같아 두렵다. 처음엔 단지 감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피를 토하기 시작했다. 작은 붉은 선 하나였지만 화장실에서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물이 흐르는 속에서 그 피 자국이 사라지는 걸 보며 마치 내 자신이 점차 사라져 가는 걸 보는 듯했다. 아무도 모르는 채 나는 피 섞인 기침을 숨겼다. 강해서가 아니다. 나눌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입을 열라 하면 머릿속에 도연의 투정이 맴돈다. 엄마, 사소한 일로 일 도망가지 마세요. 엄마가 안 나가면 우리 밥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는 침묵했다. 날마다 나는 장갑이 찢어졌어도 새 것을 사기에 망설이며 맨손으로 바닥을 닦았다. 점심 휴식 시간엔 식은 국을 급히 삼키고 계단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바람과 피로를 피해 버텼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 화장실에서 무거운 쓰레기통을 들어올리려고 몸을 굽혔을 때 갑작스럽게 기침이 몰아쳤다. 나는 휘청이며 벽을 짚고 목구멍 위로 솟구쳐 오르는 것을 억지로 삼키려 했지만 늦었다. 비었다. 짙은 붉은색, 따뜻하고 내 손에 튀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주저앉아 이마를 벽에 기댔다. 나는 알았다. 이제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걸. 그 다음 날 오후 나는 야간 근무를 쉬겠다고 말하고 조용히 병원으로 향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함께 가는 사람도 없었다. 오직 나 혼자였다. 병원의 복도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었다. 대기 의자에는 피곤한 얼굴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었다. 나는 등이 굽은 할머니와 마른 아저씨 사이에 끼어 앉았다. 공기는 소독약과 땀 냄새로 가득했다. 나는 종합검진을 받았다. 병원 측은 추가로 혈액 검사와 펫CT 촬영을 요구했다. 절차가 많아질수록 불안은 커졌지만 나는 여전히 염증일 거야
약 몇 알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 검사 후 다시 대기석으로 돌아갔다. 10분, 20분, 30분. 다른 사람들은 이름이 불리고 하나둘씩 진료실로 들어갔다. 나는 여전히 앉아 있었다.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마침내 의사가 나를 별도의 방으로 불렀다. 하얗고 차가운 공간,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조명 아래 안경을 쓴 중년 의사가 진단 결과 서류를 들고 있었다. 그는 돌려 말하지 않았다. 폐암입니다. 3기요. 종양이 기관지까지 퍼졌습니다. 즉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들었다. 단어 하나하나를 분명히 들었지만 마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멍했다. 귀가 먹먹하고 손이 떨렸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아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 생각에.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어두컴컴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마치 돌덩이가 가슴 위를 누르는 듯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부엌에 오래 앉아 있었다. 도연이 집에 돌아오자 그는 신발을 벽에 차듯 벗고 외투를 의자에 던지며 물었다. 밥 안 했어요? 나는 약봉투와 진료 서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아무도 받고 싶지 않은 선물처럼. 엄마 암이래. 폐암. 3기래. 그는 몇 초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더니 찡그린 얼굴을 했다. 하지만 걱정이 아닌 짜증 섞인 표정이었다. 3기?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일 그만둘 거예요? 지금도 집에 빚이 몇 천이나 있는데 설마 중간에 포기할 생각은 아니죠?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밤마다 안아주며 열을 재던 아이. 손을 꼭 잡고 길을 건너던 아이. 이제 그 아이는 돈만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그를 더는 원망하지 않았다. 원망할 기운조차 없었다. 그저 아팠다. 하지만 폐암 때문은 아니었다. 진단을 받고 난 다음 날도 나는 여전히 일터로 향했다. 강해서가 아니었다. 만약 내가 일을 그만두면 그 집은 바로 지옥이 될 테니까. 나는 한때 자식이 무심할 수는 있어도 잔인하진 않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결국 돈이 유일한 기준이 되는 순간 가족이란 존재는 짐이 되었다. 그날 이후 도연은 내 병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여전히 컴퓨터에 파묻혀 있고 내가 기침이라도 크면 짜증부터 냈다. 세경이도 노골적으로 싫은 기색을 드러냈다. 어느 날 내가 부엌으로 들어가 기침을 하자 그녀는 날 째려보며 손녀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제발 애 앞에서는 기침 좀 삼가세요. 애가 요즘 약하잖아요. 나는 이를 악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지만 그날은 금요일이었다. 흐린 날씨에 비까지 조금씩 내렸다. 나는 영등포 쪽 빌딩에서 이른 시간 근무를 했다. 차가운 바람이 문틈으로 들이치며 폐를 찌를 듯했다. 3층 화장실 바닥을 닦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다. 거대한 파도처럼 어지러움이 몰려왔다. 나는 세면대 가장자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떨리는 손이 미끄러지며 대리석 위에서 미끄러졌다. 온몸이 바닥에 무너져 내렸고 벽에 세게 부딪혔다. 허리를 타고 가슴까지 이어지는 통증이 밀려왔다. 눈조차 뜰 수 없었다. 귀는 먹먹했다. 희미하게 누군가 부르는 소리,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하얀 공백.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눈이 흐리고 머리가 아찔했다. 옆에는 젊은 간호사가 조용히 내 얼굴을 닦아주고 있었다. 말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은 내 가족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화장실에서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다행히 누가 빨리 발견해서요. 가족이랑 같이 사세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살긴 하지만 함께 살아간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녀는 말없이 물만 따라주고 이불을 정리해줬다.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 조용한 배려가 너무 고마웠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도연이 병실에 왔다. 꽃도 없었다. 죽도 없었다. 내가 아픈지 묻지도 않았다. 그가 처음 꺼낸 말은 이랬다. 의사 말이 엄마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다던데. 그럼 엄마 대신 누가 일해요? 나는 침대에 누운 채로 가만히 숨을 고르려 했다. 하지만 속에서는 비수가 도려내듯 아팠다. 너무 지쳐서 아들을 쳐다볼 힘조차 없었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모르겠다. 그냥 이번엔 더는 오래 버티기 어려울지도 몰라. 그는 한숨을 쉬었다.
걱정해서가 아니라 돈 버는 사람이 사라질까봐 두려운 것이다. 그는 등을 돌리고 나를 혼자 병실에 남겨두고 떠났다. 마치 무덤같이 조용한 하얀 방 안에 나는 갑자기 어머니가 떠올랐다. 허리가 아프다며 끙끙 앓던 밤 곁에서 등을 쓰다듬고 죽을 끓이고 빨래를 해드리던 내 모습. 그리고 지금의 나는 살아남기 위해 수액 한 방울 한 방울을 세어가며 견뎌야 하는 엄마였다. 죽으면 아들이 빚을 갚을 사람이 사라지니까.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사실은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거였다. 나는 일주일 뒤 퇴원했다. 의사는 가능한 한 빨리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종양이 빠르게 퍼진단다. 나는 공손히 네 라고 대답한 뒤 병원을 떠났다. 빈손으로. 누구도 마중 나오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비에 젖은 골목길, 축축하고 차가운 벽돌 바닥, 드문드문 빠진 머리카락 사이로 스미는 바람. 집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겨우 마음을 다잡고 문을 열었다. 안은 그대로였다. 작고 눅눅하고 차가운 집. 세경은 아이에게 죽을 먹이고 있었다. 나를 보고 잠깐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인사도 하지 않았다. 도연은 소파에 드러누워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다리를 탁자에 올리고 있었다. 나를 힐끔 보더니 말했다. 왔어요. 애가 죽 쏟지 않게 조심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으로 돌아가 외투를 벗어 옷걸이에 걸려 했지만 손이 떨려 떨어뜨리고 말았다. 줍는 힘도 없었다. 침대 모서리에 앉아 익숙한 방을 바라보았다. 네 개의 벽, 낡은 나무장, 구석에 조용히 놓인 빛바랜 여행 가방.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오래도록 생각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을 떠올렸다. 우리 자식들은 모두 바빠서 곁에 없었다. 각자 삶을 살아야 했으니까. 화장실 바닥에 웅크린 채 기침 때문에 숨도 쉬기 힘든 순간에도 혹시 월급에서 깎일까봐 마지막 벽면까지 닦아냈던 기억도 떠올랐다. 도연에게 암 사실을 말했을 때 그 아이가 그럼 누가 대신 이래요? 라고 했던 그 순간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떠올렸다. 평생을 참고 견디고 포기하며 살아온 여자. 사람이라는 사실조차 잊고 살아온 나.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집안을 한번 쓸고 차를 끓이고 손녀의 옷을 깨끗이 빨아 정리했다. 나는 아무 쪽지도 남기지 않았다. 편지도 쓰지 않았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빛바랜 여행 가방에 옷 몇 벌, 진단서, 신분증, 그리고 내가 몰래 모아두었던 적은 돈을 챙겼다. 2가지 일을 하며 숨겨왔던 마지막 남은 돈. 나는 조용히 문을 나섰다. 마치 이 집에 살았던 적이 없던 사람처럼.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다. 아무도 내가 떠나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버스를 타고 외곽의 작은 요양원으로 향했다. 지난번 병원 간호사가 몰래 알려준 곳. 언젠가 곁에 아무도 없게 되면 그녀는 말했었다. 여기로 오세요. 거긴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후 요양원 창가에 앉아 하얀 국화가 핀 정원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슬프지 않았다. 그저 평온했다. 그리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떠올랐다. 죽어야만 해방되는 게 아니야. 그저 나를 사람이라 여겨주지 않는 사람들 곁에서 멀어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나는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다. 편지도 남기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찾을 수 있는 흔적이라도 남기면 결국 나를 다시 끌고 돌아갈 테니까. 사랑해서가 아니라 또다시 병든 노인을 노동자로 쓸 수 있으니까. 요양원에서 처음 며칠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복도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올린 채 저 멀리 은행나무가 낙엽을 떨구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가끔 간호사 은지가 옆에 앉았다. 그녀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따뜻한 우유를 손에 쥐어주고 조용히 하루의 이야기를 나눴다. 옆방 할머니가 트로트 음악을 틀어달라 고집부린 이야기. 아래층 할아버지가 과자를 베개 밑에 숨겨놓은 이야기. 나는 웃었다. 아주 작게. 하지만 오랜만에 입꼬리가 올라간 것이 느껴졌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일하지 않아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한밤중 손녀의 울음소리에 깨지 않았고 겨울 찬물에 손을 넣어 설거지를 하지 않아도 됐다. 오직 나만. 아침의 새소리와 조용한 잠. 그러던 어느 날 경비가 나를 불렀다. 택배가 왔다고 했다. 나는 놀랐다.
여기 주소를 아는 사람은 없었을 텐데 탁자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보낸 사람은 적혀 있지 않았다. 하지만 겉봉의 필체를 보고 나는 알았다. 도연이었다. 나는 천천히 방으로 돌아왔다.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었다. 엄마, 엄마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냥 짐작으로 보내요. 이 편지가 엄마 손에 들어간다면 그럼 아직 살아계시다는 거겠죠. 이 편지는 변명하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제 애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어디 갔어? 왜 안 와? 나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종이는 구겨져 있고 잉크는 번져 있었다. 중간에 지우고 다시 쓴 흔적도 보였다. 마지막 줄엔 단 하나의 문장만 적혀 있었다. 미안해요, 엄마. 엄마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니면 그냥 저를 잊으셔도 괜찮아요. 나는 편지를 접었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서랍 안에 넣었다. 울지도 않았다. 용서하지도 않았다. 그저 아쉬움만 느꼈다. 사람은 잃고 나서야 자신이 무엇을 가졌는지 알게 되는 법이라는 사실이. 그날 오후 나는 내가 떠나올 때부터 항상 가지고 다녔던 작은 노트에 글을 썼다. 그 안에 나는 이렇게 적었다. 죽음이 두려운 줄 알았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사실이 아무 의미도 없을 때 그게 더 무서운 거였다. 이제부터 남은 삶은 누군가에게 자랑이 되기 위해서도 고마움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나 자신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겠다. 창밖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떨어진다.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무겁지 않은 하늘. 모든 엄마는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한다. 내 자식만 잘 살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다. 하지만 자식의 행복이 엄마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그건 가족이 아니라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 착취다. 나는 엄마란 존재는 참아야 한다고 믿었다. 무조건 줘야 하고 상처를 숨기고 피를 흘려도 미소 지어야 한다고. 하지만 이 나이 죽음과 가장 가까운 문턱에 서서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엄마도 사람이라는 걸. 엄마도 지치고 아프고 사랑받아야 할 존재라는 걸. 그저 기대고 잊혀지는 그림자가 아니라는 걸. 나는 더는 내 아들에게 화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그 아이를 내 마음에서 내려놓았으니까. 조용히 수십 년간 나를 짓눌렀던 돌덩이를 바닥에 내려놓듯이 남은 생은 사람으로 살 것이다. 그림자도 아니고 기계도 아닌 처음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한 여자 노인으로서 당신에게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면 그 감사의 말, 그 따뜻한 포옹을 너무 늦기 전에 전해주세요. 당신이 혹시 한때 무심했다면 그녀의 마음이 완전히 기다리기를 멈추기 전에 돌아가 주세요. 이 이야기에 당신의 모습 혹은 어머니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공유하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